한문 문법 강좌 제21교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피동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피동문은 견어 하면은 뭐뭐에게 뭐뭇을 당하다 이런 뜻으로 피동문이 된다는 그 예문입니다. 자,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금서면이 사지면 견신어지니라. 자, 지금 금자, 지금 서면, 서쪽 방향이란 뜻이죠. 서쪽 면으로, 서쪽 방향에, 자, 방향으로 사지, 섬길 사자, 그것지자, 이 그쪽 방향에 있는 그 나라를 섬기면은 그런 뜻이 돼요. 자, 서쪽을 섬기면, 서쪽에 있는 나라를 섬기면은 견신어지니라. 자, 견은 수로로서 뭐뭐 당하다 그런 뜻이죠. 자, 신하신자, 그러니까 신하가 당하다 그 말은 신하가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신하를 당했냐? 그 어조사가 나왔죠. 전치사 어자가 나와 있으니까 진나라의 신하가 신하로 당하게 된다 그 말은 신하가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서쪽을 섬기면은 진나라한테 미움을 받아주고 신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전국시대 그 합종수를 주장했던 그 소진열전에 나옵니다. 소진이라는 사람. 그때 이제 진나라를 견제하려고 합종서를 주장하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유세를 했던 사람이죠. 사마천의 사기 보면은 이 소진열전이 나오는데 이 소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네요. 다시 한번 해석하면 지금 서쪽을 섬기면은 진나라의 신하가 될 것이다. 여기서 신하신자 앞에 견 이거 있기 때문에 피동이 됐어. 그 뒤에 어자 뭐뭐에게라는 이 전치사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피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피동이 되는 경우 마지막 이 문맥상으로 피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보조용언이 피동이 되는 보조용언이나 특정 어조사가 없더라도 앞뒤 문장을 살펴보면 이건 피동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문장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참 애매하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보겠는데 첫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유공역주요 무공역주라. 공이 있다 그 말이죠. 자, 이 공이 있어도 역주 또 죽음이요. 역시 죽임을 당할 것이요. 여기서는 주살할 주자입니다. 죽임을 당할 주자예요. 그러니까 공이 있어도 죽임을 당할 것이요. 그 다음에 무공역주라. 공이 없어도 역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데 그 참 완곡한 표현이지만은 강력한 뜻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이걸 피동으로서 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자, 뜻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이 있어도 죽는 건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죽는 것 같으면 능동이지만 이건 죽음이라는 것은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 해석은 공이 있어도 죽임을 당할 것이요. 공이 없어도 죽임을 당할 것이 어차피 죽는 경우다. 그러니까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다 죽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를 봅시다. 인즉영이요 불인즉 욕이라. 자, 어질인자 어질면은 즉은 뭐뭐하면 그러니까 곧즉자지만 해석은 뭐뭐하면 그렇게 한다 했어요. 어질면은 그 말이에요. 영화영자 하면은 이건 의동사로서 해석을 해야 돼요. 영화롭다 그러지 말고 영화를 얻을 것이요. 이것도 영화는 자기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남으로부터 박수할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영화를 남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피동으로 해석을 해야 돼. 이 문맥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불인즉 욕이라. 인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어질지 못하면은 욕이라는 것은 치욕당할 욕자니까 욕될 욕자, 치욕을 당할 것이다.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피동을 나타내는 어떤 문장의 말이 어디에도 없죠.
그렇지만 아프 구문과 연결을 시켜볼 때 피동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또 매끄러운 문장이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어질면은 영화를 얻을 것이요 어질지 못하면 치욕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동문을 마치고 바로 한정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한정문이라는 것은 먼저 뜻을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한정은 어떤 개념이나 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그 범위를 확실하게 함으로 해서 사고의 대상이 되는 그 성질이나 한계를 정확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할 때 이 한정문을 씁니다. 이러한 한정은 대상이 되는 사물 현상이나 이념적인 것에 대한 그 개념의 그 외연은 좁히고 내포적인 내면을 넓히면서 아주 풍부하게 하는 것을 그 핵심적인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외연을 좁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 내면적인 것은 내연은 풍부하게 하면서도 명확하게 밝히는 그러한 면을 갖고 있는 이중적인 면을. 그래서 내포를 넓힌다는 것이 바로 한정문입니다. 이것이 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말하거나 쓰는 문장을 한정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해석을 할 때 다만, 단지, 오직 이런 말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범위를 지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데 따른 그런 의미를 지닌 부사나 어조사를 사용해 가지고 문장이 그 형성할 수 있는 의미의 범주를 정하고 표현해내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한정어가 되는 부사는 서술어 앞에가 놓여야 됩니다. 그리고 한정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는 종결어미이기 때문에 문장의 제일 끝에 놓는 이런 구조를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정을 나타내는 부사는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오직 단자라든가 다만 지자라든가 고들직자, 또 무리도자, 뭐 생각할 유자, 오직 유자, 뭐 어떤 홀로 독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조사에는 귀이라든가 너이자라든가 이걸 두 개 합해가지고 말일 이자고 써서 뭐 야, 이 등 이런 그 어조사들이 있어요. 이거하고 같이 결합해가지고 한정적인 범위를 나타내는 그런 문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한정문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한정문에서 자, 부사어가 나오는 경우 하나 보고 예문을 하나 봅시다. 자, 한정을 나타내는 부사는 그 문장이나 구문은 맨 앞에 와서 뒤에 내용을 전체적으로 규정하는 형태를 가진다고 그랬죠. 이때는 말하는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하나 혹은 둘 정도를 짚어서 한정한 뜻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보통입니다. 예를 보면은 기후 치원 역상 봉사여당이나 안부려 기세월이라.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기후, 그 후에도, 자, 치원은 여기서 신라시대 최치원을 말합니다. 최치원은 역상, 또 역자, 상은 일찍이 상자, 과거에 봉사라는 것은 사신이라는 얘기예요. 사신으로 어디에 갔어요? 여는 여기서 전치사 어하고 똑같습니다. 어조사. 그러니까 당나라에 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도 최치원은 당나라의 사신으로 간 적은 있으나, 그 다음에 다만 단자니까 다만 굳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세월이라, 그 세월이라는 것은 여기 시기, 언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해갖고 맨 끝에 기자가 있으니까 알 수가 없을 뿐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면은 그 후에도 최치원은 당나라의 사신으로 간 적은 있으나 다만 시기를 알 수 없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는 예외가 되는 것이나 조건을 붙이는 말을 끌어낼 때 쓰는 것이니까 다만 그렇게 해석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 글자는 앞에서 말한 내용 전체에 대해서 화자가 강조한 말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게 구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한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맨 끝에다가 뒤자를 썼죠. 뭐뭐뿐이다라는 이런 말을 썼어요. 이게 바로 이제 한정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오는 경우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